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네. 6일 지방선거 하루 남았습니다. 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위기요. 하루 앞둔 시점에서 현장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까? 제가 오늘 현장 맨날 좋대요. 아니 좋아요. 실제 좋아요. 아, 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이었군요. 그 모 이제 일간지 기자가 그 송영길 후보와 이제 동행 취재가 왔습니다.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뜨거우니까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런데 여기만 그러냐 아니다. 다 다녀보면 다 좋다. 네. 근데 그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민감도, 체감도가 어떤 거냐면 먼저 다가가기 전에 시민들이 다가와서 인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체감도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이 주고 있다. 송영길 후보, 이재명 후보가 가는데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현장에 만나는 분들이죠. 어허, 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호프집에서 만났다. 네. 그럼 호프집에 완전히 그냥 환호성인 거예요. 쉽게. 그래요? 처음 만났는데 다. 네. 그렇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송영길 후보하고 차량 유세를 제 지역구 중구를 다녔어요. 예. 근데 거리에 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다니는 차들이 예전에는 냉담했을 경우에는 그냥 가는데 손짓을 해서 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니면 거리에 있는 분들도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준다는 네. 거.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표정은 인정은 안 하시는 네, 거죠. 아닙니다. 그 민주당도 좀 같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정당이죠. 우리가 무슨 뭐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같이 잘 되면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은 4년 전에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기대 속에서 출범했는데 1년 사이에 정말 인사 실패도 많이 하고 그때도 참 그래서 야당은 그때 호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막 그 세계 비판도 하고 했는데 역시 당시에 국민들께서는 이제 출범한 지 1년 된 문재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헛발질을 했죠. 당시에 견제보다는 오히려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힘을 모아줘서 새롭게 나라를 일으켜보라고 했는데 이제 4년 전 상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거대 여당 국회에서 이미 많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견제보다는 오히려 정말 이 새로 탄생한 중앙정부와 함께 지금 점차 피폐해지는 지방정부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정책으로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또 코로나19로 정말 피폐해진 우리 서민들의 삶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을 좀 더 모아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지방 정부도 일신해서 정말 우리 경제를 한번 다시 반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란 것은 모아줄 때는 힘을 좀 모아주셔야 정부가 일을 하지. 정부가 출범도 못하는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 국민들한테도 불행 아니겠습니까? 견제는 지금 국회에서 170석 가까운 민주당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견제받아가면서 네. 협치해서 같이 나라를 잘 이끌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우리 지방의 삶을 우리 도시의 삶을 우리 동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새로운 정부가 발맞추어서 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좀 탄생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힘을 모아줄 때 모아줘야 되는데 정말 모아줄 곳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결국은 첫 내각 인선이라든가 청와대 인선 봤을 때 인사 실패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검찰에 대한 권한을 집중화시키는 것으로 검찰 독주 체제를 강화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를 이루어왔고 그 희생 속에서 싹튼 나라인데 지금 봤을 때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검찰의 독주 체제를 그대로 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 역대 정부의 기대가 보통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한 80% 돼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50% 초반밖에 안 되느냐는 국민들 시각에 봤을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주고 있다라는 예. 면에서 그래서 우리 이번 지방정부는 지역의 일꾼을 뽑아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 우리 것이죠. 박성준 의원님 말씀도 귀담아에 들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4년 전에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미 경제정책의 실패 기조가 역력했고 인사 실패 기조가 역력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정부한테 잘해보라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번 정부는 정말 제대로 할 틈도 없습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짱 그거는 정말 그 안경을 끼워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검찰공화국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금 검수완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고 해야 될 그런 역할을 지난번에 20초, 30초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던 분들이 이번에 대선 때 같이 약속했던 추경 심사할 때 정말 며칠씩 국민의 애를 태우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충분히 견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치가 아니면은 이 나라 윤석열 정부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지방 정부는 우리 각 시도에 사시는 시민들, 서울 시민들, 경기도 도민들 또 우리 경남 도민들이 한번 보십시오. 지난 4년간 5년간 나아졌는지 우리 GRDP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됐는지 비전 매일 2천억씩 쌓여서 지금 400조가 더 쌓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삶 나아졌습니까? 이제는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니 그 지역에 이제 일꾼을 뽑는 게 지방 선거이죠. 네.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서울시 선거를 보자고요. 오세훈 후보가 3번의 서울시장을 했어요. 네 번째 도전이에요. 과연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일주일 만에 잡겠다 얘기했는데 제대로 잡았습니까? 정치적 수사입니까 이것은? 외교적 수사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준비된 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래된 과거로 퇴행적인 후보가 오세훈 후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무슨 용산 국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상당히 10년 전에 봤던 그런 네.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와 반면에 이제 송영길 후보는 글로벌적 시각에서 서울시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는 네. 것이죠. 확실하게 다른 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는 누가 더 일꾼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일꾼에 맞는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박성준 의원님 선거운동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저 얘기를 하루에 100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몰입하셨어요. 앞뒤에 딱딱 이렇게 떨어지죠. 라인이 떨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정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일을 하고 싶어도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일색입니다. 110명 시의원 중에서 이 오세훈 시장을 편드는 의원은 10명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당 그것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시의회가 너무 기울어 있으니까 시장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요. 일할 기회도 못 가졌습니다. 오세훈 시장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했던 그런 랜드마크 같은 걸 보면은 사실 이게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세계에서 가볼 100가지 현장. 세빛둥둥섬. DDP. 예, DDP 같은 것이죠. DDP 같은 거고 그다음에 세빛둥둥섬은 아니고요. 네. 세빛둥둥섬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DDP는 분명히 있어요. 아, DDP. 예, 예. 네. 그리고 결국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의회도 좀 우리 좀 균형을 잡아주셔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게 치열합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아니 제가 일 좀 하게 점잖하게 해주시는 여야가 뭐냐면 지금 뒤바뀌어가지고. 시의회도 좀 우리가 모아주십시오. 항상 정치를 할 때 남 탓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지난 4.7 보궐선거에 할 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보면 정치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확보가 되냐면 비전력인 거예요. 일의 실행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오세훈 후보가 한 1년 동안 지금 또 3번째 했는데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집까지 암쟁이 됐죠.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 좀 좀 말씀 좀 한 다음에 그러면 의회 탓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면 아이고, 서울 기분 좀 시민들이 방송 힘을 보세요. 실어주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1년 동안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 4번째 도전인데 과거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서울시 국회의원 아닙니까? 봤을 때 없다는 거. 아까 얘기한 세빛 둥둥섬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DDP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지역민들이 오거나 시민들이 와서 같이 혼합돼서 혼연일체가 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주 격리되고 유리된 공간입니다. 사실은. 거기 가보셨어요? 가봤죠. 이번에. 가보면 그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업화와 이런 경제적 효과가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제대로 일할 수 과연 있도록 이런 것들 성원해 주십시오.
한강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10년 전에 한강 르네상스인데 한강이 뭘 또 언제냐면은 보여주겠다는 그게 겁니까? G20 정상회담 할 때 자, 우리 그 의원님. 만들겠고 지금 굉장히 그나마 그 관광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근데요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김포공항 이전은 네. 실제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박성준 의원님?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이걸 큰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강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한강벨트였단 말이에요. 강북에서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는 영동 대개발 그것이 이제 강남 대개발을 통해서 실제 서울의 이제 지형이 이제 완성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와보니까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개발도 이제 한계와 있고 문화 콘텐츠 부분도 이제 어렵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획기적인 대전환의 시점에서의 그랜드 디자인 한번 그려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남아있다고 하면은 김포공항에 1200만 평이라고 하는 땅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넣자는 거예요. 인천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해서 인천공항까지 연결을 하고 그것이 그러면 강남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항 접근성도 있는 거고 그 안에 뭐냐면 우리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1200만 평에 한 40만 호 공급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면은 거기에 문화 인프라, 교통 인프라 실질적으로 미래 비전의 도시까지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것이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도시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의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가 단기적인 정책만 내놓았지 서울의 큰 그랜드 디자인을 그려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초장기 프로젝트로서의 서부 대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세웠다라는 거죠. 3시간 동안 얘기할 것 같아서 여기서 자제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자, 얘기할 수 최영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 참 간디가 이야기한 7대 악 중에 원칙 없는 정치가 최대 악이라 그랬습니다. 원칙 없이 지역 옮겨서 방탄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마구 내뱉고 있는데 이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자, 지역에 사신 분들은요, 공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나마 있는 지금 서울 사람들은 김포공항으로 지금 저 외국으로도 셔틀로 빨리 갈 수 있고 도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자주 갈 수 있고 저만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당장 12시에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방송 가고 우리 회의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항이라는 것은 지역 사람들한테 또 서울에서 거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고 이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이 저 지역에서 전부 공항 지어달라고 크게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근데 자 워싱턴 DC 볼까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도시지만 거기만 해도 가까운데 공항이 3개, 4개입니다. 4개입니다. 군속공항 치면은. 자, 우리 그나마 인천공항 굉장히 멉니다. 어떻게 20분 걸립니까? 지금 고속철도도 없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차로 가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놓은 도시고 이런 것이고 지금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첨단 비행기 새로 나오고 비행기 규모가 작아지고 하면서 점점 친환경 비행기 나오면서 그 해결이 됩니다. 공항 인프라는요 글로벌로 가고 다시 우리가 도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더 필요한 재원이고 지방에서는 공항 만들자고 지금 4월 걸리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아무 생각도 없이 민주당에서 검토했다가 안 된다고 했던 사안을 갑자기 들이대가지고 지금 한때 장사 보려고 같은데 그랬더니 저쪽에 또 김동연 지사 후보께서는 저 성남공항을 김포로 옮기시겠다 그러고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제주도 저 민주당 후보님은 제주 사람들 제주 관광 망치려 그러냐 그러고 지금 이게 서로 앞뒤 맞지 않은 일을 선거 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칙 없는 정치가 망친 큰 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보수의 원리라고 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역사를 보면요. 1930년도에 만주 군관학교로 가요. 네. 그 당시가 뭐였냐면 만주가 새로운 개척지였어요. 르네상스였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국토 개조라고 할까요? 어떻게 도시 개발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그 생각이 한국의 산업화에서의 경부고속도를 내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서울을 개발하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서울을 이제는 땅에서만 바라보는 서울이 아니라 정말 서울 수도권이 서울에서 바라보는 어떤 조망하에서의 그랜드 디자인을 그려야 되는 건데 아까 이제 최영도 의원님께서 영종도 얘기했는데 이게 단기 전에 지금 이전하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철도라고 하는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TX D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영종도부터
강동 송파까지 다 이어지는 쪽으로까지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도로적인 측면에서도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서울을 하나의 서울 지역이 아니라 글로벌적 시각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서부 대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론화해보고 30시간 할 것 같아요. 예, 자, 장기화 자, 이 보십시오.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보자는 것이죠. 공항이라는 것이 네. 공항이라 여러 군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 군데. 자, 워싱턴 보면 덜레스 공항이 있죠. 레이건 공항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볼티모어 공항이 있습니다. 앤드류 공군기지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작은 그 워싱턴 DC도. 왜 그러냐면은 공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저 바다와 또 내륙과 이런 곳이 있어야지만이 국제적으로 빨리 근접하고 또 수도의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공항의 기능을 잘 살리고 그것을 좀 더 친환경으로 하고 그 주변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 10년, 20년 걸릴 일을 갖다가 지금 개항선거 급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 민주당 내에서도 말도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게 원칙 없는 정치의 큰 간단히 폐해가 30만 있으니까.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 두창 관심 경보 발령했습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김포공항 이전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해요? 최영두 의원님께서 이거 박사기 지금 노리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 방문한 김건희 여사 사진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걸 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가족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국제적 과제 같습니다. 네.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저 지금 초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 부인 네, 그 활동이라도 이전에 그걸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공약, 선거 공약으로 지금 없앴는데 영부인 뭐 활동 안 하겠다고 했죠. 했는데 그 뭐 집무실을 했던 거는 사실은 뭐 이번에는 그냥 워낙 그게 제 시민들의 관심이 크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대통령실에서 전속 포토그래프가 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공유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뭐 개별 채널로 소셜미디어를 알려지는 것은 팬카페는 국민들이 저 궁금증이나 국민들의 관심에 대해 적극 부응하는 태도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사 영역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나갈 일은 아니고 뭐 말만 하면 무슨 아니 뭐 뭐냐면 아니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미 대통령 부인이 된 순간 모든 것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공식 활동이라고 하는 것, 사적 활동까지도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공보란이 있고 부속실이 있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실에서 아니, 이 잠깐만. 박성준 의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청와대 홍보수석도 있으셨잖아요. 홍보수석관이셨나요, 우리? 홍보기획관을 했다라는 것은 네.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든 것까지 관리를 해서 그렇죠. 공보 라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적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10년 사이에 소셜 미디어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아니. 그때는 없던 문제가 아니,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최영두 의원님이 뭐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걸 떠나서 이거는 뭐 왜 그러냐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에 잘 좀 가이드 얘기를 해야 돼. 가이드라인에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이것이 그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몰랐던 행동해서 게 아니고. 사진 올린다.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인 것이지 이거는 대통령 영부인의 사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야지. 우리 저 박성준 의원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최영두 의원이 청와대까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이 돼서 청와대랑 달라 청와대가 없어져 버렸어. 아니 그럼 청와대하고 용산 집무실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까? 그렇게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홍보 기획비서관이셨으니까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예, 물어보세요. 대통령의 말도 그렇고 모든 게 공보라인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요. 그거는 하나하나가. 왜 그런데 그러냐면 지금 그게 이게 그 워낙 파장이 크기 소셜 때문에. 미디어 우리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트위터 좋아하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실에 보면은 제일 큰 고민이 에스퍼 국방장관의 그 해고록에 나왔습니다만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걸 대통령이 막 그냥 트위터로 날려버리니까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네.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참 큰 국제적인 문제로 국제적인 또,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럴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린 건 이 그 사생활 영역을 너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국민 친화적인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게 사생활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처음으로 한번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 보시는 건데.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예,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토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자체를 오히려 원천봉쇄를 해야죠. 그러게 이제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이번에 큰 교훈이 됐을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특보로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머리가 아프십니까? 아니, 머리 아픈 게 아닌데 질문지를 보니까 이게 무슨 언론중재법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언론중재법하고는 상관없는데 그거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동관 최영두 의원 눈빛을 아니, 제가 읽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동아일보 정치부장도 하고 정치부하면 역대 정부에서 이게 입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참모였습니다. 참모. 그렇죠. 예. 굉장히 언론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언론 관계 없고 정치적인 참모고 어떻게 보자면은 정무 특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힘이 있었죠. 예, 아니 그래서 오히려 기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중의 여론도 전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협치를 위한 우리 박성준 의원님과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인데. 아이고 만나 주셔야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동관 아니 전 수석. 최영두 의원님. 네. 예. 우리가 이제 용인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을 보면 결국 지금 보면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쓰는데 주요 요직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금 잠깐만 좀 듣고 문재인 얘기해서. 저 노무현 대통령 사람도 총리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그때 결국 윤석열 정정해야지.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제2 아바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람 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인 출신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최영두. 최영두 의원뿐만 아니라 나는 국회의원이어서 가면 안 되고.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최영두를 쓴다면 뭐 마다하지 않죠. 박성준 아니 저는 의원은. 능력이 이제 부족하죠. 아니 이렇게 근데 봐요. 그 아니 제가 여기 한 말씀만 해도 최영두 의원님 얘기해 주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던 캠프에 여러 언론인 출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무슨 이동관 특보지, 특보를 이번에? 임명함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내부에 분열적 요소도 매우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네. 정부의 언론 정책 굉장히 좀 과격했고요. 언론 장악 이제 이분이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굉장히 그때 무리한 검찰 수사 그리고 무리한 정치적 판단 계속 됐었는데 그런 우려는 언론계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 보니까 지금 이 질문을 보면 대외협력 특별 보좌관. 그래서 우리 이 이동관 특보를 만나 보시면은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진우 앵커하고도 형홍울 씨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아니요.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까? 아니 그럼 만나고 싶진 않아요. 아니 그분이 저의 얘기 저희 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럴까봐 무섭고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무서울 게 뭐 업무도 대협력 특보고 보다 폭넓게 이제 여론을 들어서 특히 이제 동아일보 정치부장도 하시고 정치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아일보 출신들이 또 민주당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또 토론도 하시고. 토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토론 잘하시고. 최영두 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멋쩍으면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뭘 멋쩍어요. 아이고, 지금 약간 좀 어이가 없을 때 제가 웃습니다.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 아닙니까? 아니, 지금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너무 윤석열 걱정이. 정부가 언론 정책 막 일방통행하고 막 밀어붙이고 뭐 그러지 않겠죠. 제가 맡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네.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 잡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개혁에 걱정이 대한 많아요. 얘기가 나오다가 그냥 멈췄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뭐냐면 과유불급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문체위에서 차근차근 논의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했으면 잘 끝났을 일을 결국에는 얹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국제적인 오명만 쓰지 않았습니까? 좀 같이 좀 협치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우리가 여야 바뀌면서 공수가 아이고, 교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 사실관계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제가 전장에 있었잖아요. 저 얘기 좀 하고 하세요. 잘못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특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언론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언론과 관계 없는 분입니다. 그 언론계에서 얼마나 질타가 있었습니까? 언론과 관계 없는 그런 분이고 질타 있는 인물을 또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게 어떤 시그널인지. 언론 정책은 우리가 이제 미디어 특위라든가 또 우리 네. 언론계 출신인 우리 박승진 의원과 네. 제가 여야가 협의해서 네. 걱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뭐 일방통행하고 민주당이 일방통행할 힘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용박 정부 때는 그랬죠. 자, 최영두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선거 치르느라고 빨리 고생하셨고요. 네. 네. 마지막까지 힘써 주십시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하루 앞둔 입장에서 톤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네. 감사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